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우입니다. 10월 1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가장 최고의 투자처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워렌 버핏은요,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베어마켓이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많은 분들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가창 앞에 앉아있기보다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운동을 해도 좋고요. 책을 읽거나 아니면 어학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시킹알파에 가입하셔서 주식 공부를 하시는 것도 현명한 하나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베어마켓 여러분들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으면 하고요. 10월 11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가 0.32% 떨어졌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0.75, 나스닥이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1.04%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성장주들의 움직임도 보시겠습니다. 스노플레이크가 9.27%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고요. 지스케일러가 마이너스 7.59, 클라우드 플레이어 마이너스 7.22%입니다. 세 종목 모두 클라우드 사스 종목이라는 공통점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어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인바이트 마이너스 7.17,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역시 사스 기업이죠. 6.28% 하락했습니다. 페이팔이 마이너스 6.27, 퍼시픽 바이오 6.06, 그리고 UiPath 역시 5.79%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지가 않죠. 3.36%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2.13% 하락했습니다. 아마존 0.89% 떨어졌고요. 구글이 마이너스 0.86, 테슬라 마이너스 0.05, 그리고 이제 세 종목은 올라가는데요.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0.24, 메타 플랫폼즈 0.25, 넷플릭스 홀로 2.3%라는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쇼츠 영상을 통해서 JP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요, 짧은 영상으로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쇼츠 영상은 1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쉽잖아요.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기사를 통해서 잠시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기신 분이죠. 굉장히 중후한 느낌이 있는 중년 신사분인데, 자, 다이먼은 칩 이그제큐티브다. 그래서 미국의 최대 뱅크가 JP모간이거든요. 가장 규모가 큰 미국의 은행인 JP모간의 회장님이 바로 다이먼입니다. 자,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미국의 경제가 지금 현재는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소비자들이 지출이 아직까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랑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우리가 경제를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미래다.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미래에 굉장히 좀 심각한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경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경고음이 들리고 있는데 주체적으로 어떤 수치가 그러냐면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는 것이 두 번째 리스크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퀀터터티브 타이트닝, 우리가 보통 양적 긴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양적 긴축이 진행되고 있고, 역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쪽에 러시아 침략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 이 여러 가지 현상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요, 아무래도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다이먼 회장의 의견입니다. 특히 이제 유럽은요, 이미 리세션에 들어갔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지나면 리세션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리세션이 시작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기업들의 순이익이 감소하고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멀티플의 감소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제 실적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그래서 S&P 500이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다이먼 회장이 앞으로 20% 정도는 쉽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20% 떨어지는 것은요, 이전에 떨어진 거에 비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사실 20% 넘게 떨어지면서 많이 우리가 아파했는데 지금부터 다가오는 주식시장의 하락은 조금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굉장히 우울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요, 지난 6월에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허리케인에 빠지고 있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적한 것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이제 허리케인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전쟁이 종료가 되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이렇게 우울한 전망, 다이먼 회장의 전망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JP 모간의 다이먼 회장이 안겨주고 있는 우울한 전망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반대쪽 의견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은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주식시장이 역사적인 패턴을 따라간다면, 그리고 이 역사적인 패턴은 언제 나타났던 패턴이냐면요, 미드텀 일렉션 이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는 해거든요. 그래서 중간 선거가 있었을 때 미국 주식이 어떤 패턴을 보였는지 그거를 참고하면요, 지금 현재가 바닥을 찍은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가 있었을 때는 주식시장이 언제 바닥을 찍었냐면 보통 10월 달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다. 그래서 4분기에는 보통 주식시장이 상승 모드를 그린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전형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10월 9일이 바닥이다. 그리고 10월 9일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라는 전망을 안겨주고 있고요. 자, 전문가 이름이 나옵니다. 아리 왈드의 의견이고, 이분은 오픈하이머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0월 9일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평균적인 숫자다. 그래서 지난 1990년부터 지금까지 총 8번의 미드텀 일렉션 이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 이후에 지금까지 중간 선거가 8번 있었는데요. 평균을 내보니까 보통 그 해의 바닥은 항상 10월 9일이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월드라는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이번 주에 카탈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CPI 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드디어 9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나오게 되면 주시장에서 환호성을 지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CPI 지수가 굉장히 낮게 조성이 되면 이제 11월 초에 FOMC 미팅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하는지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CPI 지수가 굉장히 낮게 조성이 된다면 11월 초에 FOMC 미팅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난 미팅에처럼 뭐 0.75%포인트 올릴 필요가 없어진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로는 지금 현재 주식 거래의 리스크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10년 국채 금리가 3.5% 이상으로 조성이 된다면, 3.5% 이상으로 머물게 된다면 주식 투자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안전 자산의 금리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요, 아무래도 위험 자산의 투자 매력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10년 국채 금리가 3.5% 이하로 다시 떨어져야 주식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참고로요,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거의 4% 가까이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3.951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수치가 언제쯤 3.5 밑으로 떨어지는가,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면 금리가 하락하겠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사가 아니라 편지 하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편지인데요. 자, 아크인베스트에서 이번에 페드 연준에 편지 하나를 보냈고, 오픈 레터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읽어볼 수 있는 공개 서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0일 날 보낸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편지를 작성한 사람은 다름 아닌 캐시우드 본인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좀 어렵고요. 자, 핵심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에서 폴리시 에러, 정책을 지금 잘못 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너무 올려가면서 결국은 디플레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번 편지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연준은 항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결정하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비꼬고 있는 거죠.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연준에게 제대로 된 데이터를 우리가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11월 2일 날 FOMC 미팅이 끝나면 다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하는지 발표를 할 텐데 여기에 제발 반영을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는 두 가지의 변수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 두 가지의 변수가 뭐냐면요. 하나는 고용지수죠. 고용시장이 얼마나 튼튼한가. 두 번째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연준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레깅 인디케이터다. 레깅 인디케이터는요. 우리가 보통 후행지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일이 다 일어난 다음에 따라오는 뒤늦은 뒷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선행지수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행지수의 대표적인 것은 코모디티 프라이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모디티 프라이스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대표적인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참고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 표에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원자재의 가격은 지금 피크를 이미 찍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 정점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은 가격은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31%,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마이너스 11%로 주저앉았고요. 자, 럼버는 원목이죠. 원목 가격은 대단합니다. 정점에서는 74%나 빠졌고요. 1년 전과 비교해도 마이너스 3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광석은 마이너스 45, 플러스 7, D램 가격도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34%, 볼틱 드라이가 나오는데 선박 운임지수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하는 데 지불되는 비용을 인덱스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무려 마이너스 65%나 양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코퍼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죠. 구리가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20%. 자, 오일 가격만 작년 대비해서 아직 올라가 있습니다. 플러스 18%, 정점에 비해서는 25%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콘은 이제 옥수수 가격을 얘기하는데 식료품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콘 가격이 마이너스 16,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28%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많은 폭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식료품과 원자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식료품 가격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요. 사실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건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연준에서는 현재 원자재 가격이 대부분 다 떨어지는 것을 참고해서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춰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재고입니다. 현재 재고가 너무나 많이 쌓여가면서 지금 제조업체들 그리고 리테일러들한테 굉장히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여러 가지 기업의 예가 나와 있는데 세계적인 기업인 월마트 그리고 타겟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근에 발표한 분기 어닝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그 재고 현황이 25.5% 그리고 36.1%나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나이키가 최근에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굉장히 좋지 않은 재고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매출 같은 경우는 단 3.6% 올라가는 데 그쳤는데요. 문제는 나이키의 재고가 현재 작년 대비했을 때 44.2%나 급등을 해버렸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이 되고요. 디플레이션이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변수, 즉 두 가지는 고용지수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인데 둘 다 후행지수에만 매달려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로 많이 됐냐면 퍼센티지 포인트로 빠지니까 얼마 올라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13배 정도 금리가 향상됐다. 그리고 만약에 11월 2일 날 다시 한번 0.75%포인트 올리게 되면 무려 6개월간 16배나 금리가 올라가는 셈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것이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아크인베스트가 이렇게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 연준의 의장은 이걸 읽어볼지 모르겠습니다. 자, 앞으로 FOMC
미팅도 남아있고 11월 2일 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에 앞서서 이번 주 목요일 날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연준의 입장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서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테크놀로지 중에 블록체인에 관련된 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 웹3 관련된 ETF가 출시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월가에서 환영해주고 있다. 비트와이즈 웹3 ETF라는 게 출시가 됐는데요. 티커네임은 BWEB입니다. 자, 이번에 출시된 BWEB라는 ETF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자들을 도와준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 방법은 바로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웹3 혁신의 물결을 탈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3가 뭔지 좀 설명을 해야겠죠. 웹3는 새로운 컨셉이고요. 월드 와이드 웹, 우리가 보통 WWW라고 부르는 인터넷이죠. 자, 새로운 컨셉의 인터넷을 웹3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웹3는요, 그 기반을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웹3랑 웹2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개인정보,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방문하던, 애플에 가던, 아마존에 가던, 구글에 가던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우리 자신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플랫폼 기업이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왜냐면 우리 개인의 정보는 사실 우리가 소유주잖아요. 그런데 그들 마음대로 이 정보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사고팔고 지들 마음대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세상을 재정비하는 것이 웹3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중앙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플랫폼에 우리 개인정보를 뺏길 리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개인정보를 플랫폼에 주게 되면요, 여기에서 창출되는 수익 역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약간 다른 컨셉이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어렵거든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전에요, 제가 한국에 있는 제 은행에 전화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킹알파의 급여가 도착할 날이 굉장히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킹알파에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돈을 보낸 지, 송금한 지 일주일도 더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에 있는 은행에 전화를 해서 시킹알파에서 돈을 일주일 전에 보냈다는데 왜 입금이 안 되냐, 이렇게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은행에서 뭐라 그러냐면 1년에 한 번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직접 본인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내 돈을 송금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킹알파와 저라는 양자가 돈을 주고받는데 왜 은행이라는 제3자가 들어와서 우리의 돈을 마음대로 중간에서 보유하고 있고 보내주지도 않고 개인정보를 보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가. 이게 우리가 좀 익숙해져서 그런데 이 은행이란 존재는요, 굉장히 좀 이상한 존재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테크놀로지가 바로 웹3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어쨌든 BWEB라는 새로운 그 ETF는요, 투자자들한테 노출의 기회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 있냐면 앞으로 웹3가 가속화되면요,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과연 웹3를 이끌어갈지 그게 중요하죠. 자, BWEB는요, 총 33개의 종목이 보유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탑5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인베이스고요. 두 번째는 로블록스, 세 번째는 에퀴닉스, 네 번째 유니티 소프트웨어, 다섯 번째 메타 플랫폼즈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5가지 종목이 전체 투자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요, 무려 39.16%다. 따라서 이 5가지 기업이 다가오는 웹3의 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표 주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투자자죠. 자,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떼부자가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유명세를 탄 그런 투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마이클 버리가 최근 들어서 알람을 다시 울리고 있다.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주식에 대해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요, 프로티 스톡이니까 거품이 많이 낀 이런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자, 거품이
많이 낀 기업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시가총액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어닝이 없다,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총 218개나 되는 기업들이 시가총액은 10억 달러가 넘어가는데 반면 에비타 순이익은요 아직까지 마이너스 1억 달러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1억을 초과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2억, 마이너스 3억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은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시가총액만 올라간 기업이 218개나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요 218개 중에 무려 29개는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가 넘어간다. 그래서 순이익은 아직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100억 달러를 넘어가는 기업이 무려 29개나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다 가야 된다, 다 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향해서 공매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CNBC 프로에서 스크린을 했습니다.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29개의 종목은 어떤 기업들인지 찾아내기 위해서요. 자, 보시는 것처럼 100억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종목들 중에서 에비타 순이익이요 마이너스 100억 달러보다 더 많은 적자를 기록하는 이러한 기업들을 추스려서 리스트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요 현재 에비타 순이익이 마이너스 180밀리언,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무려 54.3빌리언이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쇼피파이입니다. 적자가 굉장히 크죠. 마이너스 128밀리언이라는 에비타 적자, 거기에 시가총액이 34.2빌리언이고요. 세 번째 트위터입니다. 마이너스 171, 그리고 33.5빌리언입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리비안이고요. 다섯 번째 시젠, 그 밑으로 보시면 루시드도 보이고요. 로블록스, 도어대시, 그리고 스포티파이, 스냅, 코인베이스, 몽고디비, 다음은 드라프트킹, 투일리어, 스플렁크, 플러그 파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랩홀딩즈가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요 현재 순이익이 전무한 상태, 그리고 이제 적자폭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무려 100억 달러를 넘어가는 엄청난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물론 이번 기사에는요 한 가지 평가 지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성장성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 모두 아직까지 적자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부풀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특정 기업이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 추세를 계속 가속할 수 있다면 결국 단기간에 다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좋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헤드라인 중심으로 짧게 핵심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중국 쪽에 전기차 판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홀세일, 도매 쪽을 보시면 역대 기록입니다. 67만 5천 대가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과 비교하면 무려 94.9%라는 놀라운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도매 쪽의 전망치는 66만 4천 대였는데 실제로 판매된 수는 67만 5천 대를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고무적인 부분 는 두 달 연속으로 60만 대 이상 판매되는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리테일입니다. 소매죠. 소매 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망치는 58만 대였는데요. 무려 61만 1000대가 판매가 됐고요.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 31.8%입니다. 자, 이 숫자가 뭐냐면요. 9월 한 달 동안 중국에서 판매된 전체 자동차의 수가 192만 2천 대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무려 31만 8천 대가 전기차였다. 따라서 이걸 전문적으로 우리가 페네트레이션 레이시라고 부르거든요. 침투율이죠. 전기차의 침투율이 무려 32% 가까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수치를 보면요. 이제 중국 쪽은 이미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32%면 무시할 만한 수치가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전체 판매된 전기차 중에요. 55.2%는 로컬 브랜드, 중국 브랜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9.7% 정도가 럭셔리 브랜드다. 테슬라는 여기 30%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사의 제목에는 우버가 등장을 하고요. 우버가 이번에 마스터카드랑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은요, 드라이버들, 즉 우버랑 함께 일하고 있는 운전자들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이 결성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마스터카드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데비카드가 있는데요. 이 데비카드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 만약에 주유를 할 때는 10% 정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기차를 운영하고 있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12%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좀 혜택이 강화되는 느낌이 들죠. 최근 들어서 이제 운전자를 확보하는 것이 우버도 그렇고 리프트 같은 기업들의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따라서 우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발전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운전자의 혜택을 강화하면서 선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번 기사는요, 우버의 장기적인 전략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에는 구글이 등장을 하고요. 구글이 2024년까지 일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숫자도 나와 있죠. 1000억 옌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자, 알파벳의 CEO인 순다 피차이가 니케이라는 매체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구글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1000억 옌, 그러니까 미화로 한 690밀리언 정도를 일본에 쏟아부을 예정이다. 2024년까지 그렇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내년 정도에는요, 도쿄 근처에 첫 번째로 데이터 센터도 지을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구글의 서비스를 일본의 고객들한테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구글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자, 그런데 동북아시아에서만 좀 약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어떠한 존재감을 확대할 수 있냐,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사는요, 블록의 애프터페이 관련된 소식이고요. 애프터페이는 블록이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라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는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할부 서비스인데 한국은 이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는 이제 크레딧 카드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할부 서비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가 솔솔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블록에서요, 애프터페이의 그 기능을 굉장히 좀 확장한다. 이런 기사가 발견이 됐고요. 첫 번째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600 정도의 제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4000까지 늘리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제품도 살 수가 있다. 할부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간인데요. 지금까지는 할부를 통해서 사도 한 6주 안에 다 갚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할부로 물건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애프터페이 서비스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매출의 성장이 높았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따끈따끈한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